자, 두 번째 시간은 연구조사와 통계 분석입니다. 그래서 요번 한 학기에 할 내용을 우리 첫 시간 한 시간에 다 한 거예요. 자, 잠깐 화장실 갔다 오는 사이에 또 다 잊어먹었을지 모르니까 다시 해봅시다. 통계학은 뭐라고요? 세 가지가? 자, 샘플 조사, 그 다음에 오차, 확률. 이 세 가지다. 그래서 통계학은 이 세 가지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아야 된다. 됐죠?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샘플 조사하는 거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오차가 뭔지, 샘플 조사를 배우게 되면 오차가 뭔지 배우겠죠? 그리고 그 오차에서 확률이라는 개념을 배워서 그 오차 범위를 얼마만큼 인정해 줄 것인지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이제 그 뒷부분이 이제 쭉 이제, 이번 시간부터 계속 이제 그거를 하나씩 배우게 될 겁니다. 근데 전체적인 그림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세세하게 들어갔을 때, 요게 요 의미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전체적인 개관을 제가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통계학은 전수조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수조사를 못하고 샘플 조사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샘플 오차, 표본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샘플 오차의 값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알고 싶어 하는 그 값은 이 정도일 것이야 라고 예측을 하는 방법을 쓴다. 그때 확률이라는 개념을 쓰는데 95%라는 확률의 값을 이용해서 쓰게 된다 라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나왔던 예를 들자면 200ml냐 아니냐, 이걸 어떻게 알 것이냐. 다 조사를 못하기 때문에 뭐 100개, 200개 샘플의 값은 뒤에 나오겠지만 일반적으로 30개 이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통계학에서 쓸 때는 샘플 조사를 할 때 30개 이상 되면 정규 분포를 가정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제 또 갑자기 이상한 말이 또 나오네. 정규 분포라는 말이 또 나오네. 그죠? 나중에 또 배울 거예요. 어쨌든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샘플 조사할 때 몇 개 이상으로 해야 된다? 30개 이상. 근데 또 30개 하라 그래서 딱 30개만 하면 안 되는 거죠. 최소한 30개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50개에서 100개 정도까지 샘플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니멈으로 그렇게 잡고 있어요. 그래서 한 50개에서 많으면 100개, 200개 정도까지 이렇게 우리가 샘플 조사를 해서 그 값을 구해내서 그 값을 가지고 우리가 샘플의 평균 값을 도출해내면 그 값이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진짜 그 값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그 값은 미지야, 몰라. 그런데 우리는 구할 수 있는 거는 샘플의 값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값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알고 싶어하는 그 값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값은 다른 말로 조금 전에 예로 해보면, 자, 우리가 200ml인지 아닌지를 검증해야 돼요. 그럼 샘플을 뽑아봤더니 샘플에 50개 컵을 뽑아봤어요. 커피를 50개 뽑아봤더니 198이 나올 수도 있고, 뭐 200이 넘어갈 수도 있고, 200이 넘어가면 좋겠죠, 일단은. 근데 197 또는 195, 195가 나왔어. 그러면 이거는 실제로 저 커피 자판기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 전에 얘기했죠? 우리가 샘플을 뽑았기 때문에 5mm 정도는 오차라고 볼 수 있어. 내가 잘못해서 샘플을 50개만 뽑았더니 그냥 5mm 정도 차이가 난 거야. 그걸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요. 그죠? 50개 뽑았기 때문에 그냥 5mm 정도의 오차가 발생한 건지, 아니면 실제로 저 기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진짜 5ml 정도 차이가 난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때 우리가 뭘 대입한다? 확률이라는 개념을 대입해서 확률적으로 5ml 정도 차이는 우리가 확률적으로 진짜 차이가 있다. 그 정도는 오차 범위야. 오차라는 건 우리가 샘플링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 에러라 그랬죠? 그 정도는 그냥 봐줄 수밖에 없어, 우리가. 실제로는 200ml인데 우리가 샘플을 했기 때문에 5mm 정도의 오차는 나올 수가 있어. 봐주자. 라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아니야, 그거는 샘플링 때문에 발생하는 오차 범위를 벗어났어, 진짜 저 기계장치는 200ml가 아니야, 저 기계장치 바꿔야 돼, 이렇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 두 가지 중에 하나죠. 200ml다? 아니야, 아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잖아. 그죠? 그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법이 나중에 우리가 배우는 확률값을 이용해서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아이, 저 정도는 봐주자. 오차범위야. 그건 우리가 샘플링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전수조사를 못하니까 저 정도 차이는 나왔기 때문에 저 정도는 우리가 봐줄 수 있어. 아니야. 진짜 차이가 나는 거야. 얘기해갖고 바꿔야 돼. 의사결정을 내려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통계적 방법을 이용한 객관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결하는 사람과 주먹으로 해결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논리적으로 앉으겠어요? 모든 사람들은 주먹으로 해결하게 된다 그러면 막 싸울 거야. 그죠? 나는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뭐. 그런데 우리가 통계적인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확률적으로 계산해서 얘기를 해주면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면 거의 모든 사람들은 다 수긍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간단한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업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모든 불확실성 상에서의 의사결정 문제들을 이런 통계적인 방법에 의해서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어떻게? 통계학은 10가지 방법론을 앞으로 배울 텐데 그 10가지 방법론에는 여러분들이 닥치는 문제의 10가지 유형이 나와요. 그 유형일 때 A라는 유형은 A 방법, B라는 유형은 B 방법 다 정해져 있어요. 얼마나 좋아. 딱 닥치면 여러분들은 하는 일은 뭐예요, 그러면? 아, 요거는 A 유형이야. 아, 요거는 1번 유형이야. 10가지니까. 요거는 1번이야. 요거는 10번 유형이야. 요거는 5번 유형이야. 요거만 파악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면 돼요? 돌리면 되냐, SPS에서. 자, 1번 넣고 1번 방법론 클릭. 그러면 답이 나와요.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겠어. 그죠? 이제 그걸 이제 앞으로 배우겠다는 겁니다. 통계 쉽죠? 어렵지 않죠? 응? 고마워, 예라고 해줘서. 앞으로 한 학기 동안에 배우는 통계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라는 거예요.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쭉 듣고 논리적으로, 통계라는 게 수학적으로 푸는 거 절대 아닙니다. 통계는 논리예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문제를 이렇게 논리적으로 풀어나가는 방법론을 배우는 거다라는 거고, 그 방법론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 확률이라는 걸 쓰는데 확률의 개념은 뭐라 그랬어 아까 전에? 오차 때문에 확률을 쓰는 거예요. 그거예요. 이유 없어. 그냥 딱 그 이유야. 오차 발생하는 것 때문에 확률적으로 계산해내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 이유뿐이 없어.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쓰는지가 더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배워나가다 보면은 수학적인 공식 없이도, 아, 통계라는 게 이렇게 문제 해결을 논리적으로 풀어나가는구나, 라는 걸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먼저 표본 조사에 대해서 오늘 배우겠습니다. 표본 조사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 뒤에 가보면은, 제일 뒤에 가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아까 전에 제가 10가지 방법론을 배운다 그랬죠? 그래서 10가지 방법론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하는 부분을 배울 텐데, 끊어서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계학에 대한 거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좀 배우게 될 거고, 그 다음에 표본 조사하는 방법. 여기 보면 말이 나오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통계학을 처음 접하다 보니까 용어들이 생소해요.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접하지 못했던 용어들이 막 나옵니다. 어떤 경우는 많이 들어봤던 용어들이 있을 거예요. 뭐 표본 이런 말은 많이 접해본 말이죠. 표본, 평균 이런 말은 많이 접해봤지만 뭐 모집단, 모수 뭐 이런 용어들은 막 처음 들어보는 용어일 거야. 그죠?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런 용어들을 생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통계학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고 용어가 생소해서 어려운 거니까 듣다 보면은 익숙해질 겁니다. 제가 계속 그 용어들을 반복해서 사용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용어 부분만 조금만 이해를 하시면 통계학을 쉽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고 접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 그걸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면은 자료 척도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올 거예요. 자, 통계학은 스태티스틱스죠. 예, 그거의 어원은 스테이터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센서스라는 용어하고 연결이 돼서 나옵니다. 자, 이런 스테이터스인데 통계학이라는 걸 도대체 왜 사람들이 했을까? 통계학이라는 것도 목적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만들었겠죠. 학문적으로 나왔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조금 전에 나왔던 샘플 조사하고 샘플에서의 값을 가지고 확률적으로 오차 범위를 예측하고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렇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최근에 들어온
통계학의 개념입니다.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죠. 처음 나올 때는. 그럼 언제 통계학이라는 게 왜 쓰였을까? 이겁니다. 자, 옛날에는 왕권제도였죠. 세금을 걷어야 돼. 자, 저 동네에서 얼마를 걷어야 돼? 얼마를 걷어야 돼? 자, 경상남도 함양이라는 데가 있어. 도대체 그쪽에서 세금을 얼마를 걷어야 돼?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도대체 몇 명이 살아? 땅은 몇 마직이지? 밭은 얼마나 되지? 자, 우리 군대를 뽑아와야 돼. 이제 군대를 만들어야 되죠? 젊은 장정을 뽑아와야 돼. 그럼 저기서 몇 명 추출해서 와야 돼. 부역을 해야 돼. 몇 명 뽑아갖고 와야 되지? 우리는 기독교 대학이니까 성경이라는 데 있죠. 성경에 보면 앞에 창세기, 출애굽기 이런 데 보면 전부 다 뭐 이스라엘 장정의 숫자를 막 셉니다. 몇 명이 있었고, 거기 보면은 남자, 노약자,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 거예요. 그죠? 이런 걸 다 해요. 계수를 해. 왜 그런 걸 왜 하죠? 결국 뭐예요? 세금을 얻고 노역을 부리기 위해서 계산을 해서 부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현황을 파악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세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면 잘 세고 논리적이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나온 게 통계학입니다. 통계학의 기원은 그래서 뭐냐? 처음에 센서스가 뭐예요? 센서스는 라틴어로 세금이라는 의미입니다. 거기서 파생돼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잘 걷기 위해서, 노역을 잘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잘 세기 위해서, 그 지역의 사람들을 몇 명인지 잘 세는 겁니다. 이거를 통계학 뒤에서 보면 뭐가 나오냐면 요약한다 그럽니다. 뭐라고요? 요약한다. 데이터 자료를 정리 요약을 해야 되죠. 그래서 통계학은 제일 먼저 정리 요약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리 요약하는 거. 그래서 이 정리 요약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잘 정리하느냐.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표라는 게 있습니다. 표. 자, 저 동네 남자는 총 100명인데 남자가 60명이고 여자가 40명이야. 이렇게 정리가 되는 표들을 많이 봤죠? 그게 바로 통계학에서 쓰는 정리표입니다. 그거에 이름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없죠? 수학 시간에 배운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그거를 도수분포표라고 합니다. 혹시 들어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표는 많이 봤죠? 다 쓰잖아.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10대 몇 명, 20대 몇 명, 누가 몇 명. 우리 계속 쓰는 용어예요. 근데 그거를 표로 다 정리해서 쓰잖아. 근데 그 표의 이름을 여태까지 뭔지 모르고 썼죠. 그냥 표! 이러고 썼잖아. 근데 통계학에서는 그거를 도수분포표라고 얘기를 하고, 통계학에서는 그거를 자료를 정리 요약할 때 쓰는 하나의 도구로서 도수분포표가 쓰입니다. 그거 말고 다른 게 있습니까?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배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통계학은 너무 많이 접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통계적인 의미를 모르고 그냥 쓰는 거죠. 근데 그거를 요번 시간에 배우면서, 요거는 요 부분에서 요걸 의미하는 거구나. 요거는 요 부분에서 요걸 의미하는 거구나. 이걸 배우게 될 겁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평균이라는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평균은 그럼 왜 쓰느냐? 어떤 목적으로 쓰지? 통계학에서 있어서. 통계학의 이제 세 가지 스텝을 조금 이따 배울 거예요. 첫 번째 스텝, 두 번째 스텝, 세 번째 스텝. 그 중에서 두 번째 스텝에 연속 변수를 측정하는, 정리하는 방법론으로 쓰이는 게 평균입니다. 이렇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줄줄줄줄 얘기할 거예요. 자, 지금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모르는 게 당연하겠고. 자, 그래서 이제 통계학은 이제 제일 처음에 자료를 정리하고 요약하기 위해서 이제 군주들이, 왕권들이 사람들을 이제 숫자를 세가지고 노역을 하거나 세금을 물리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자료를 정리, 요약하기 위해서 썼던 게 이제 통계학의 시초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시초들이 이제 쭉 나오죠. 그래서 보면은 모세의 구약 성경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는 피라미드 건설을 위해서 BC 2200년도에 조사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몇천 년 전이야? 5000년 전부터 사람들의 숫자를 세기 시작했다. 근데 숫자를 센다라는 게 정리, 요약했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지역에, 우리로 치면 지금 팔도라고 하죠. 도별로 몇 명 있고 남자, 여자 몇 명 있고 이렇게 쭉 정리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정리하는 기법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요즘은 그냥 우리는 일반적으로 쓰는 기법이지만 옛날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의 큰 도구로 쓰였다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헌적으로 보면은 로마 최초의 센서스가 이제 시작이 됐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센세레라는 게 이제 세금이라는 라틴어인데 이 센세레라는 말에서 센서스가 나오고 그게 스테이터스로 이제 발전을 해서 지금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학문적으로 발전을 계속하면서 천문학, 물리학, 그 다음에 이제 통계학. 통계학이 이제 그거의 밑바탕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할 거고요. 국내에서도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이 사회 시간에 이런 거 많이 배웠죠. 구품제, 뭐 삼둥호제,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죠? 그죠? 여태까지 열심히 외운 적은 있죠. 기억은 안 나도. 그죠? 이런 것들을 왜 배웠느냐? 이런 것들이 다 그때 당시 호구조사. 왜? 세금을 걷기 위한 호구조사로 이런 걸 다 썼다는 거예요. 그런 기록들이 다 남아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통계학이라는 의미입니다. 옛날부터 우리는 통계학이라는 걸 이름만 이게 통계학이야 라고 안 붙였지 실제로는 자료를 정리 요약하는 것부터 해서 다 써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종대왕의 추구기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강수량을 과학적으로 측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측정을 해서 몇 월 달에 지금 평균적으로 비가 많이 오고 안 많이 오고. 제가 지금 무슨 말 했습니까? 평균적으로. 그 전달에 비해서 몇 년 동안의 자료를 요약해서. 그죠? 이런 말을 쓰죠? 그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뭐예요? 예측을 하는 거죠. 올해는 그러면 몇 월 달에 과거에 5년 정도 데이터를 비교해 봤더니 올 8월 달에는 비가 몇 % 정도 올 거니까 이때 모내기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농사를 위해서 만든 거죠. 이게 추구기라는 게. 농사를 언제 뭐를 심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하기 위해서 추구기가 다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데이터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자료를 이제 이런 데이터를 이제 모아서 그거를 분석해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인지, 올 8월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측해서 활용하는 거죠. 제가 지금 통계학의 3가지 스텝을 다 얘기했어요, 벌써. 이제 통계학자들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아마, 모비우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혹시 모비우스라는 거, 모비우스 띠라는 거 있죠. 여기서 출발해서 한 바퀴 돌고 또 돌아가면 다시 돌아오는 그런 리본 같은 그 띠 있잖아요. 이런 거 수학 시간에 많이 봤을 거예요. 이 모비우스라는 사람이 뭐냐면 정규분포라는 그거를 제안을 합니다. 이게 확률의 시초예요. 확률 분포의 기본